서울의 낡고 허름한 동네, 해질녘 골목길에는 희미한 불빛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곳에 사는 김민지에게 삶은 한여름 땡볕 아래 아스팔트처럼 뜨겁고 숨막히는 투쟁이었다. 그녀의 23살 인생은 가난이라는 거대한 벽에 갇혀 있었다. 또래 친구들이 화려한 대학 생활을 꿈꿀 때 민지는 공사 현장에서 다리를 다친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아버지의 사고는 민지네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산재보험도 제대로 받지 못해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빚은 고스란히 어린 딸의 어깨에 얹혔다. 민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공장에 취직해 밤낮 없이 일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밤에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녀의 손은 늘 기름때와 물집으로 거칠었고 늘어진 티셔츠와 낡은 운동화는 그녀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지야,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라. 아빠 약 좀 사다 줄래? 식당 일을 마치고 새벽녘에 돌아오는 길, 엄마의 전화가 걸려왔다. 민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24시간 약국으로 향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삶에도 빛이 비출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칠 뿐이었다. 하지만 희망의 빛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공장 월급은 늘 빚갚기에 빠듯했고 식당 아르바이트비는 아버지의 약값과 생활비로 사라졌다. 그녀는 가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곤 했다. 퀭한 눈, 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린 표정.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쳐 쓰러지면 어떡하지? 불안과 공포가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식당 근처에 있는 오래된 고서점에서 우연히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다. 일기장 속에는 한 젊은 여성의 꿈과 희망, 그리고 좌절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여성은 민지처럼 글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칠흑 같은 밤하늘에 홀로 빛나는 별과 같았다. 빗속의 운명.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둡고 차가웠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굵은 빗방울이 서울의 낡은 골목을 세차게 후려치고 있었다. 민지는 식당 일을 마치고 젖은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낡은 우산은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고 축축한 옷은 살갗에 달라붙어 그녀의 지친 몸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빗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이 빗물인지 아니면 고된 삶에 지쳐 흐르는 눈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바로 그때였다. 저기요, 혹시 이 근처에 정비소 아는 곳 없으세요? 어둠 속에서 불쑥 들려온 목소리에 민지는 걸음을 멈췄다. 고급스러운 외제차 한 대가 길가에 멈춰 서 있었고 차 옆에는 흠뻑 젖은 남자가 서 있었다. 잘생긴 얼굴,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그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그가 이 낡은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민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남자는 이지훈이었다. 명문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그는 병원 응급 상황 때문에 급히 이동하던 중 낡은 골목길에서 갑작스럽게 차가 고장나 곤경에 처한 상태였다. 내비게이션도 작동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그는 절망적인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갔다. 이런 밤엔 문연 정비소 없어요.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민지는 공장 일을 하며 자연스레 기계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차 보닛을 열고 능숙하게 이곳저곳을 살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지훈은 그녀가 빗물에 젖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민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차에 집중했다. 퓨즈가 나갔네요. 제 공구함에 예비 퓨즈가 있을 텐데. 민지는 지훈을 집으로 이끌었다. 낡고 좁은 반지하 방, 습기와 곰팡 싶었어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훈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다.
저는 그런 거창한 꿈은 없어요. 그냥 아빠가 튼튼하게 다시 걸으실 수 있게, 엄마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게 되는 거. 그게 제 유일한 꿈이에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차를 고치고 떠나기 전 민지에게 연락처를 남겼다.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그의 말에 민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 만남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쥐어진 젖은 쪽지 한 장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은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었다. 낡은 동네와 화려한 세상, 두 개의 세계를 잇는 운명의 시작이었다. 두 세계의 경계에서 피어난 사랑, 이지훈과의 만남은 민지의 잿빛 일상에 한 줄기 빛들처럼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바쁜 학업 중에도 틈틈이 민지를 찾아왔다. 그는 고급 승용차를 낡은 골목 입구에 세워두고 마치 동네 주민처럼 걸어 들어왔다. 민지는 그런 지훈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고마웠다. 그는 민지의 삶의 터전을 낯설어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지훈은 민지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영문대 의대생이라는 사실 외에 그가 거대한 제약회사 태산그룹의 후계자라는 것은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민지 또한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그에게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아빠가 좀 편찮으시다고만 말할 뿐 산재 사고로 인한 가난의 굴레와 빚더미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세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오직 김민지와 이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마주했다. 그들의 데이트는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고급 레스토랑 대신 민지가 일하는 식당 근처의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함께 떡볶이를 먹었다. 값비싼 선물 대신 지훈은 민지가 좋아하는 소설책을 민지야, 저 불빛들 중에는 우리 아빠 회사 건물도 있어. 저 많은 건물들을 보면 가끔 숨이 막힐 때가 있어. 민지는 지훈의 말에 담긴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화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또한 겉모습과 다른 고민과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삶을 살았어요. 의사가 되어야 하고 후계자가 되어야 하고 완벽해야 하는 그런 삶에 지칠 때도 있었는데 민지 너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지훈은 진심을 담아 고백했고 민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서로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맞닿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민지는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다고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지훈은 민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민지는 지훈을 통해 처음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세계를 감추고 있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하나로 묶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행복한 시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곧 두 세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들의 사랑이 거대한 폭풍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난이 드러난 비극적인 고백 만난 지 1년, 지훈은 더 이상 민지를 그냥 여자친구로만 두고 싶지 않았다. 그는 민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며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다. 어느 날, 지훈은 남산타워가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그곳에서 그는 민지에게 결혼을 약속할 반지를 건넬 생각이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지를 기다렸다. 민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지훈이 드디어 반지를 꺼내어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민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지훈아, 나 사실 할 말이 있어.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그녀의 불안을 읽고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무슨 일이야? 울지 마, 민지의 받았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민지의 두 손을 감싸 쥐었다. 괜찮아, 민지야. 나는 괜찮아.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괜찮아.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다.
아빠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았어. 변호사를 쓸 돈도 없었거든.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 아빠는 죄책감 때문에 술에 의존하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보며 매일 우셨어. 나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그냥 내가 다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했어. 민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지훈아, 나는 너처럼 화려한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흙탕물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고, 내 손은 거칠고, 내 삶은 고단해. 너와 나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아. 그녀의 고백은 꽤 길었다. 그녀는 그동안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모든 것을 토해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슬픔과 자책, 그리고 지훈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레스토랑의 화려한 조명 아래 민지의 눈물은 보석처럼 빛났다.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는 민지를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민지야,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 네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도 알아. 나는 네 삶의 고단함까지 사랑할 수 있어. 나는 돈이나 배경을 보고 너를 만난 게 아니야. 나는 네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고 사랑에 빠졌어. 그러니 이제 그만 울어. 지훈의 따뜻한 말에 민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지훈은 다시 그녀의 손에 반지를 쥐어주며 말했다. 나는 너의 가난까지 사랑해. 그리고 그 가난을 함께 이겨내고 싶어. 나와 결혼해줘.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지는 숨을 멈추었다. 그녀는 가난이라는 족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려 했지만 지훈은 그 족쇄를 끊어내고 그녀를 구원해주려 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지훈의 사랑을 믿었다. 태상그룹 회장의 사모님, 박서연 여사. 그녀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외모 뒤에 차가운 칼날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민지가 지훈과 함께 저택의 대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박서연 여사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민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고 그 차가운 눈빛은 마치 민지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했다. 저 아이가 네가 말한 그 아이니? 박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지훈이 민지를 소개하려 하자 박 여사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아직은 아니다. 둘이 앉아라. 세 사람은 정원의 테이블에 앉았다. 고요한 정원에는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했다. 박 여사는 지훈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민지만을 바라보았다. 김민지 양이라고 했나? 나는 가난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네가 우리 지훈이에게 다가온 이유가 그 가난 때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민지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사모님, 저는 지훈 씨의 배경을 보고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서로의 진심을 보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진심? 세상 사람들은 너희의 사랑을 순수한 진심이라고 말할까? 아니면 가난한 여자가 부잣집 아들을 낚아챈 것이라고 말할까? 나는 너희가 만난 배경이 너무나 뻔해서 역겨울 지경이다. 그녀의 말은 민지의 심장을 꿰뚫었다. 민지는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지훈이 나섰다. 어머니, 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는 서로의 배경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오해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지훈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오해? 이 나이쯤 되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단다. 네 아버지도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그런 집안 이유, 그 모든 것을. 그녀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저주였다. 민지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격분하여 어머니에게 소리쳤지만 박 여사는 미련 없이 뒤돌아섰다. 이 결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만약 네가 이 아이와 결혼을 강행한다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박 여사의 마지막 말은 굳게 닫힌 철문처럼 차가웠다. 민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사랑을 믿었지만 그 사랑이 이 거대한 가문의 벽을 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것은 가난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좌절감과 절망이었다. 비밀 결혼과 피 묻은 서약, 박서연 여사의 차가운 저주에도 불구하고 지훈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지와 결혼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다졌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달랐다. 그녀는 지훈의 사랑을 믿었지만 그 사랑이 어머니의 저주까지 이겨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이별을 고하려 했다. 지훈아, 우리 헤어지자. 너와 나 사이에는 너무나 큰 벽이 있어. 나는 그 벽을 넘을 자신이 없어. 민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아니 민지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 이 벽을 넘을 거야. 어머니가 반대하더라도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우리가 결혼하면 어머니도 결국 우리를 받아들이실 거야. 지훈은 민지를 설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민지의 부모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허락을 구했고 민지의 아버지 역시 지훈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민지에게 내 딸의 인생에 이런 좋은 날이 올 줄은 몰랐다 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박서연 여사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지훈의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심지어 지훈의 명의로 된 재산까지 모두 압류하려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너의 모든 것을 빼앗고 너를 다시 내 품으로 데려오겠다고 협박했다.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직감하고 있었다. 혼인신고를 마친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웨딩드레스도 화려한 웨딩홀도 없었다. 민지는 흰색 원피스를 입었고 지우는 평소에 입던 양복을 입었다. 민지네 동네 작은 성당에서 그들은 오직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박서연 여사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격분하여 지훈을 찾아갔다. 어떻게 네가 내 허락도 없이 결혼을 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박 여사의 분노에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민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민지를 지킬 겁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민지와 함께 살아갈 겁니다. 박 여사는 지훈의 단호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다. 좋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이 결혼을 인정해주겠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는 앞으로 우리 집안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고 살아라. 단 한 푼이라도 우리 집안의 돈을 받았다면 그 결혼은 무효다. 박 여사의 제안은 지훈에게 큰 굴욕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 민지야. 우리 힘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날 밤 지훈과 민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낡은 반지하방,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혼집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앞날에는 더 큰 시련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 숨막히는 복수 혼인신고와 조촐한 결혼식 이후 민지와 지훈은 박 여사의 조건을 받아들여 시댁의 도움 없이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지훈은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어머니의 압력 때문에 병원 취직이 막혔다. 그는 작은 동네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민지는 지훈의 어머니이기에 거절할 수 없었고 혹여나 지훈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다.
그녀는 새벽부터 저택으로 향해 허리가 끊어질 듯한 정원일을 하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는 민지를 따로 불러냈다. 내 아버지 아직도 병원에 계시지? 그런데 너희 집 빚이 꽤 많더구나. 내가 조금만 손을 쓰면 내 아버지는 병원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박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잔인함이 번뜩였다. 민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사모님, 제발 저희 부모님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박 여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민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그것은 민지 부모님의 낡은 집 주소와 아버지의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가족관계가 상세히 적힌 서류였다. 민지는 경악했다. 나는 네가 우리 지훈이와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네가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네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네 부모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민지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박 여사는 민지에게 시키는 잡일을 거절하면 민지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지훈을 향한 온갖 악담을 퍼부었다. 심지어 민지에게 네가 우리 지훈이를 힘들게 한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민지는 지훈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지훈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머니와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이고 혹여나 자신 때문에 지훈이 힘들어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홀로 박 여사의 잔인한 복수를 감당해야 했다. 어느 날 박 여사는 동네 사람들과 모임을 한다는 핑계로 민지를 집으로 불러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민지를 우리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며느리라고 소개하며 민지가 자진해서 우리 집안의 일을 돕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동네 사람들은 민지를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그래도 좋은 집안에 시집갔으니 저런 고생도 감수해야지라며 수군거렸다. 민지는 그들의 시선과 박 여사의 잔인한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복종하는 척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지만 마음속에는 지훈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는 지금까지의 모든 괴롭힘과는 차원이 다른 잔혹한 계략을 꾸몄다. 그날 저녁 민지는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는 박 여사였다. 김민지 양,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야겠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묘하게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지훈 씨가... 지훈이가 오늘 사고를 당했어. 지금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빨리 와서 옆을 지켜줘야 할 것 같아. 내 차를 보낼 테니 곧바로 와. 민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사고라는 단어에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박 여사의 싸늘한 목소리 속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여유조차 없었다. 지훈이 아프다는 생각에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 낡은 밴 한 대가 민지 앞에 멈춰섰다. 민지는 의심 없이 차에 올라탔다. 그러나 차는 병원이 아닌 낯선 교회의 외딴 창고로 향했다. 민지는 불안한 마음에 운전기사에게 물었다. 아저씨, 여기는 어디예요? 병원은 이쪽이 아닌데. 운전기사는 묵묵부답이었다. 창고 앞에 도착하자 운전기사는 문을 열고 민지를 억지로 끌어내렸다. 창고 안은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집기들 사이로 한 여인이 묶인 채 쓰러져 있었다. 엄마! 민지는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다. 쓰러져 있는 여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민지는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지만 창고 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다, 김민지. 우리 지훈이한테는 뭐라고 했지? 박 여사의 말은 악랄한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민지를 불러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민지가 아닌 민지의 어머니를 먼저 납치하여 민지를 위협하려 했던 것이다. 이제부터 너와 네 어머니는 이곳에서 함께 지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우리 지훈이는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올 거야. 너는 영원히 이곳에 갇혀 지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어머니는...
박 여사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민지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떨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이곳에 갇히게 된 것이다. 지훈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민지는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절망과 함께 복수심이라는 검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폭풍 속의 반격과 복수의 서막. 박서연 여사의 악랄한 계략에 속아 창고에 갇힌 민지의 시간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묶인 채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보며 흐느꼈다. 어머니의 눈빛은 공포와 미안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지훈 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민지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짓눌린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럴수록 분노는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그때였다. 창고 문이 다시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박 여사가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은 민지와 그녀의 어머니를 끌고 어딘가로 향했다. 민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경호원들은 그녀를 묶고 입에 재갈을 물렸다. 걱정 마라. 너희를 아주 좋은 곳으로 모셔다 드릴 테니. 경호원의 비릿한 미소는 민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태산그룹의 소유로 된 외딴 섬이었다. 그곳에는 낡고 허름한 별장이 있었고 그곳에는 이미 박 여사의 사람들이 민지와 어머니를 감시하고 있었다. 민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망망대해를 보며 절망했다. 이 세상 누구도 자신들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 시각 민지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지우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가득 차 있었다. 박 여사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다. 무슨 소리니?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마 너의 가난한 삶이 싫어서 도망간 것이겠지. 거짓말 마세요. 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민지와 어머니를 납치하신 거죠? 어서 말하세요. 민지 어디 있냐고요. 지훈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박 여사는 지훈의 뺨을 때렸다. 이 못난 자식,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너를 망치려는 저 더러운 계집을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으냐? 박 여사의 말은 지훈에게 확신을 주었다. 어머니가 민지를 납치했다는 확신. 지훈은 더 이상 어머니를 믿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지훈은 곧바로 사설 탐정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는 민지가 사라진 날의 CCTV 영상과 박 여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탐정은 지훈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민지의 어머니가 낡은 벤에 실려 외딴 섬으로 향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벤의 소유주는 태산그룹의 사설 경호업체였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산을 동원하여 민지가 갇혀있는 섬을 찾아냈다. 그는 밤늦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섬에 잠입했다. 그리고 낡은 별장 안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민지와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민지야, 엄마. 지훈은 소리쳤다. 민지와 어머니는 지훈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민지의 눈빛은 이미 절망을 넘어선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지훈아,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줘.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든 사람, 너의 어머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줘. 민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잔인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었다. 지훈은 민지의 눈빛에서 그녀의 깊은 상처와 분노를 읽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에 치를 떨었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맹세했다. 걱정 마, 민지야. 이제 탐정의 보고서, 경호업체의 출입기록, 박 여사가 민지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는 박 여사를 향하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어머니와 맞서기로 결심했다. 지훈은 태산그룹의 모든 임원진과 주요 주주들을 긴급 소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저지른 모든 만행을 폭로했다. 지훈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들은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두가 박 여사의 이중적인 모습에 경악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태상그룹의 사모님이 한 젊은 여인과 그녀의 어머니를 납치하고 감금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저 아이와 짜고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 하는 계략입니다. 박 여사는 분노에 떨며 소리쳤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다. 하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미리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내밀었다. 민지와 어머니가 갇혀있던 창고와 별장의 사진, 경호원들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박 여사가 직접 민지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는 박 여사를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아버지 이 회장이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는 지금까지 아내의 만행을 알지 못했다. 그는 지훈이 내민 증거들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서연아, 이게 정말 당신이 한 짓이오? 이 회장의 질문에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을 붉힐 뿐이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민지와 어머니에게 저지른 끔찍한 일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고 어머니께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지훈의 단호한 선언에 박 여사는 절규했다. 안 돼. 지훈아, 제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다 너를 위해서, 다 너를 위한 일이었어. 저를 위한다는 핑계로 남을 해치고 죄 없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면 저는 그런 사랑 필요 없어. 네가 만약 그 계집과 결혼을 계속 강행한다면 나는 너를 망가뜨릴 것이다. 너를 다시 내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 나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박 여사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최후의 경고와도 같았다. 지우는 어머니의 광기 어린 눈빛에서 그녀가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민지와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모든 것을 빼앗아야 한다는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다. 어둠 속의 추격과 빛을 향한 탈출. 박서연 여사의 최후의 경고는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하여 민지의 아버지에게 해를 가하려 했다. 민지와 지훈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더 이상 박 여사의 광기를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들은 민지의 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듯했다. 박 여사가 고용한 사설 해결사들은 민지 아버지의 집을 며칠째 감시하고 있었다. 민지와 지훈은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절망했다. 지훈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박 여사는 이미 태상그룹의 힘을 이용해 경찰마저 매수하려 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지훈아, 어떻게 해야 해? 나 때문에 아빠가 위험해지셨어. 민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민지야. 내가 반드시 아버님을 지킬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힐 거야. 지훈은 며칠 동안 밤샘 잠복 끝에 박 여사가 고용한 해결사들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그들은 민지 아버지가 병원을 옮기는 틈을 타서 납치하려 계획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민지와 함께 아버지의 병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병원 주변에 숨어 있다가 해결사들이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순간을 포착했다. 꼼짝 마.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지훈은 해결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리고 그녀는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다. 도와주세요. 지금 병원에서 저희 아빠를 납치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민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경찰이 출동했다. 해결사들은 경찰이 출동하자마자 도망치려 했지만 지훈은 끝까지 그들을 붙잡았다. 결국 해결사들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민지의 아버지는 무사히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날 밤 지훈과 민지는 민지 아버지의 병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지훈은 민지의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민지의 아버지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훈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나는 알고 있어. 네가 내 딸을 이렇게 사랑해주는데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그들의 대화는 깊은 감동과 함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주었다. 민지와 지우는 박 여사의 모든 만행을 세상에 폭로했다. 지우는 기자회견을 열어 어머니가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했다. 태상그룹의 사모님이 납치와 사주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세상은 충격에 빠졌다. 결국 박 여사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녀는 모든 죄를 인정했다. 이 회장은 아내의 죄를 참회하며 태상그룹의 회장직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지훈에게 모든 회사를 물려주었다. 지훈은 회장직을 거절했다. 그는 의사로서의 삶을 선택했다. 그는 민지와 함께 작은 병원을 차렸다. 그들의 병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민지의 아버지는 지훈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수술을 받고 이제는 못발 없이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훈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병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민지야, 혹시 후회하지 않아?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잖아. 민지는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니,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나는 너를 통해 나의 진정한 꿈을 찾았고 내 삶의 의미를 찾았어.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를 주었잖아.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연인이 아닌 동지애와 헌신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몇 년 후 지훈과 민지는 결혼 1주년 기념으로 남산으로 향했다. 처음 만났을 때 지훈이 결혼을 약속했던 그곳이었다. 지훈은 민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지야,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나는 네가 나의 전부가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지금은 너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너의 가난까지 사랑했고 너의 아픔까지 사랑했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민지는 지훈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훈의 품에 안겨 말했다. 지훈아, 나도 너를 만나 나의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 너와 함께라면 나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 고마워 지훈아, 내 곁에 있어줘서. 그날 밤 남산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지훈과 민지의 사랑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원한 전설이 되었다.